미우라 아야코 하면 다들 소설 빙점을 떠올리시잖아요. 그 배경이 바로 홋카이도인데 오늘 그 땅을 실제로 덮쳤던 한 재난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대작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류지대라는 소설이죠. 맞습니다. 때는 다이쇼 시대. 정말 척박했던 홋카이도의 산골 마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가족에게 왜 그토록 가혹한 비극이 닥쳐야만 했는지 오늘 그 처절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인공 형제인 다쿠이치와 고사쿠, 이 두 아이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비극의 절정으로 치닫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히 줄거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 이들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기는 다이쇼 시대, 홋카이도 후라노의 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다이쇼 시대라는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시대였나요? 19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전체가 근대화의 열병을 앓던 시기입니다. 특히 홋카이도 같은 개척지는 기회의 땅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아, 실제로는 아니었군요. 네, 사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또 착취가 정말 만연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소설 속 이시무라 가족의 가난이 이게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바로 그겁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인공 형제, 초등학교 6학년 다쿠이치와 3학년 고사쿠가 등장합니다. 가족이 꽤 많아요. 할아버지 이치사부로 할머니 기와, 누나 토미에, 여동생 요시코까지. 네, 그런데 정작 기둥이 되어야 할 아버지가 안 계시죠. 맞아요. 4년 전에 벌목 작업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죠. 그렇죠. 소설 묘사를 보면 쌀밥은 명절이나 장례식 때나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식이에요.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늘 배고픔과 힘든 노동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이 가족을 뒤흔드는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네, 바로 포도밭 사건입니다. 타쿠이치랑 고사쿠가 친구들하고 산에 머루를 따러 갔다가 도시에서 온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되죠. 네, 이 산은 우리 것이라면서 시비가 붙는데 사실 이건 그냥 아이들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른이 끼어들죠. 맞습니다. 후카시로라는 중년 남성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인데 고리대금업자 같은 인물이에요. 아, 딱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이들 싸움에 끼어들어서는 네 아비가 진 빚 때문에 이 산은 내 거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훈계가 아니에요.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개척지의 사회적 폭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와, 정말 악랄한 인물이네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하잖아요. 네, 남편 죽고 외로워서 삿포로로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이걸 듣고 형 타쿠이치는 주먹을 꽉 쥐고 참는데 동생 고사쿠가 못 참았죠. 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을 던져요. 근데 하필 그 돌이 후카시로의 딸 세치코의 이마에 딱 맞아버린 겁니다. 피가 나고요. 아이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네요. 그렇죠.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후카시로가 다친 딸을 앞세워서 집까지 쫓아오거든요. 집까지요. 네. 와서 할아버지한테 막 폭언을 퍼붓고 치료비 내놓으라, 위자료 내놓으라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 소동 와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지잖아요. 어머니가 삿포로로 떠난 진짜 이유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 어머니 사해가 바로 그 후카시로의 끈질긴 구애와 위협을 피해서 삿포로로 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아, 과거의 악연이 이렇게 다시 발목을 잡는군요. 결국 이 사건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깊은 상처랑 분노가 남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상처를 안고 시간은 3년이 흐릅니다. 형 다쿠이치는 이제 어엿한 일꾼이겠고 동생 고사쿠는 6학년이 되고요.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가난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고사쿠의 중학교 진학 문제라는 새로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중학교에 가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집안 형편을 아니까 감히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삿포로에 계신 어머니한테서 소포가 하나 도착합니다. 아, 그 망토요. 고사쿠를 위한 외투였죠. 네. 추운 홋카이도 겨울을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는데 이 낡은 망토 하나가 잠시나마 온 가족에게 정말 큰 온기를 줍니다. 희망의 상징 같았어요. 맞습니다. 이 망토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멀리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희망을 이어가려는 듯 가족 회의에서 형 다쿠이치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겨울산에서 죽도록 일해서 학비를 댈 테니 고사쿠를 중학교에 보내자. 동생의 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작가는 여기서 형 다쿠이치의 희생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희생은 숭고하기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꾸짖는 거군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가족들이 이런 작은 희망을 키워가는 동안에 마을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고사쿠의 친구 소야마 후쿠코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후쿠코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결국 빚 때문에 자기 딸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하필 팔려간 곳이? 바로 그 악당 후카시로가 운영하는 요정이었어요. 12살짜리 소녀가 말 그대로 물건처럼 팔려나간 거죠. 와,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겠네요. 그렇죠. 특히 형 다쿠이치는 반드시 돈을 벌어서 후쿠코를 되찾아오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동생 학비에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정말 너무 무거운 짐이죠. 그런 와중에도 고사쿠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입학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기쁨도 잠시였죠. 고사쿠가 입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거든요. 아니, 왜요? 어느 날 밤에 누나 도미랑 약혼자의 대화를 엿듣게 되어 고사쿠 학비 때문에 우리 결혼을 좀 미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을 듣고 만 겁니다. 아, 자신 때문에 누나의 행복이 미뤄진다고 생각했군요. 네. 그래서 결국 중학교를 포기하고 삿포로로 가서 돈을 벌기로 결심하죠. 아이고, 정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결정이었겠네요. 그렇죠. 누나 도미도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고사쿠는 삿포로로 가서 드디어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였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머니사에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한 외국인 선교사 집에서 간신히 요양 중이었던 거죠. 고사쿠는 이제 거기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정말 숨 쉴 틈 없이 시련이 닥치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고향마을 뒤편의 화산, 도카치다케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불길한 징조가 또 있었어요.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말 아오가 갑자기 죽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농가에서 말 한 마리는 지금의 트랙터 이상이었거든요. 이건 그냥 슬픈 일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고 또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서곡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불행한 시기에 고사쿠가 잠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학교에서도 갈등이 터집니다. 네, 새로 부임한 마스카키라는 교사가 노골적으로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차별하거든요. 여기서 고사쿠의 성품이 잘 드러나죠. 그렇죠. 마스카키 선생이 친구에게 부당한 체벌을 가하니까 고사쿠가 선생님, 그건 부당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습니다. 1926년 5월 24일. 실제로 홋카이도 역사에 기록된 바로 그날입니다. 네, 도카치다케가 대폭발합니다. 이게 그냥 화산 폭발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산 중턱의 눈과 얼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면서 화산재, 바위, 나무랑 뒤섞여서 거대한 흙탕물, 즉 이류가 된 겁니다. 이게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마을을 덮친 거예요. 시속 60km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마침 다쿠이치와 고사쿠는 산 위에서 일을 하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집이 있는 마을 쪽으로 검은 흙탕물이 밀려오는 걸 본 거죠. 아, 형제는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할아버지, 할머니! 절규하면서 미친 듯이 산을 달려내려가요.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여동생 요시코가 순식간에 흙탕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눈앞에서 가족을 잃는다는 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집,
밭, 학교, 모든 것이 거대한 진흙탕 아래로 잠겨버렸어요. 이 순간이 바로 소설의 제목인 이류지대, 진흙탕의 땅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죠. 모든 걸 잃은 그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고사쿠가 흙더미 속에서 한 소녀를 발견하죠. 네, 구해내고 보니 바로 유정에 팔려갔던 친구 후쿠코였습니다. 후쿠코도 살아남았군요. 기적적으로요. 하지만 이건 결코 희망적인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땅 위에 똑같이 모든 것을 빼앗긴 세 아이, 다쿠이치, 고사쿠, 그리고 후쿠코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 정말 처절한 생존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네요. 이렇게 소설의 전반부가 끝이 맺습니다. 그렇죠. 이류지대의 전반부는 성실하게 살아가려 발버둥 치던 한 가족이 가난, 부조리, 그리고 결국 거스를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연이은 시련과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은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소설의 뒷부분을 따라가기 전에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